박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밥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영원한 블루오션.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거나 인류가 멸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합니다. 농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블루오션. 우리 곁에 있는 것들 소중하지만 너무나 흔하게 보는 것들은 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저거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우리말로 다 한 글자죠. 옷을 입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집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쌀 농사, 벼농사를 짓습니다.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쌀 생산량은 1년에 한 400만 톤, 작년에 한 390만 톤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라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냐? 70만 톤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만 톤 빼기 70만 톤 하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이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작년 기준으로 돈으로 따지면 280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80조가 얼마나 많은 돈일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상상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드리자면 대한민국 1년 예산, 올해 2019년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 470조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280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게. 댐 기준으로 팔당댐이 저수량이 2억 5천만 톤을 물을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논농사를 1년 동안 지으면 이 16개, 팔당댐 16개에 해당하는 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지하수가 5천만 국민이 사용하는 수돗물 양의 2.7배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논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그 물을 다 흘려보냈다고 치면은 이 수돗물 2.7배에 해당하는 물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공기 정화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인간이 그 재배하는 작물 중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산소를 생산하는 게 벼입니다. 벼. 또 부지런한 농부는 가지고 논독을 해요. 논독도 부지런하게 배우면 더 멋지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가을에 그게 이제 쌀이 이제 출수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황금들판이 되죠. 그 또한 또 멋있죠. 그리고 자연 경관을 만들어 줍니다. 3대 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포니카라는 게 있고 인디카, 자바니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은 무엇일까요? 찍어봐요. 자포니카. 왠지 어디 냄새가 나죠. 자포니카라는 이름에서. 이 자포니카라는 이름을 1928년도에 일본인 학자 가토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항맹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른쪽에 금강초롱이라는 꽃이 있어요. 근데 저 꽃을 서양에서는 캄파눌라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일본 사람이 국제학회에 이름을 넣었어요, 먼저. 선정자의 오만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포니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이 쌀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잠깐 보여드립니다. 그 중에서 쌀은 다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고 극히 일부만 전 세계에서 이제 서로 사고팔고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카 90%가 되고 우리가 먹는 쌀은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쌀 기준으로 해서 500만 톤이 안 됩니다. 500만 톤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장난을 치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주고 쌀을 사야 돼요. 그래서 쌀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완결을 벗게 되면 현미. 현미부터 이제 시작을 쭉 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먹는 쌀은 여기에 보시면 9분도라고 되어 있죠. 9분도에서 13분도 이 사이에 그 하얀 쌀을 먹게 됩니다. 이 쌀을 먹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먹어요. 근데 옛날에는 임금님도 저 쌀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방아를 찢는 기술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쌀 그 방아 찢는 기술은 역시나 또 일본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국내에서 재배했던 토종벼는 한 1,500개 정도 됐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 훔쳐가고 미국 사람들이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생산량이 적다고. 이거는 엄마한테도 가르쳐주면 돼요. 엄마한테도 가르쳐도 돼요. 품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쌀의 상당 부분은 품종이나 호고납이라고 그랬어요. 홍합.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비싼 쌀.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이야기예요. 고점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게 옛날에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일년치를 막 다 샀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님한테 그 20kg짜리도 크니까 10kg짜리 사가지고 빨리빨리 먹고 또 새거 하나 먹고 이렇게 하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먹는 쌀, 이 대한민국의 주식이 된 게 언제일까요? 언제? 주요 식량이 된 이유가 뭐냐면 모내기를 하게 됐어요. 모내기, 이양껏. 옛날에는 그냥 직발을 했어요. 모래 가서 그냥 막 씨앗을 막 이렇게 막 뿌렸어요. 근데 씨앗을 막 뿌리니까 그게 생산량이 별로 안 많아요. 근데 그거를 고려시대 때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7세기에 가서 조선시대에 완벽하게 이양법이 이제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때부터서 대한민국은 쌀을 주요 식량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귀족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저기 보시면 삼국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두세 번 먹을까 말까 할 정도.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뭘 먹었냐? 조, 피, 수수, 기장, 뭐 옥수수, 보리 뭐 이렇게 먹었어요. 옥수수는 아닙니다. 고려시대에 가면은 쌀은 화폐의 기준이 됐고 공무원들, 지금의 공무원들의 그 녹봉, 월급을 주는 가치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가서 비로소 우리의 주요 식량 작물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논들은 경지정리도 잘 됐고 그 안에 보면은 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돌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원래부터 해서 그 땅에가 돌이 없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옛날 조상님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논밭을 읽었어요. 논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은 부지런히 망태기에다가 돌을 담아가지고 걸여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돌이 없는 논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식량을 이렇게 아주 싸게, 저렴하게, 흔하게 먹게 됐어요. 이 조상님들한테 감사드려야 돼요. 정말로. 한 사람이, 대한민국 한 사람이 61kg 쌀을 먹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170kg. 지금의 3배. 근데 생산량도 적은데 3배를 먹어요. 그리고 하루에 169, 170. 그러니까 170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커피 마시는 종이컵 있죠? 그 2개. 그거밖에 안 먹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몇 배? 거의 10배죠. 그런 크기를 보세요. 제일 왼쪽 위에가 조선시대, 그리고 제일 오른쪽 아래가 현대. 근데 진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굶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지만 배부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많아진다. 여러분들은 전혀 이게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야 여러분들은 다른 걸 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공부도 하기 싫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들도 하물며 여러분도 그러는데 부모님 세대는 어땠을까요? 저 같은 나이. 저도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저도 실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스쳐간 세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의 세대는 여기에 아주 공감을 하실 거예요. 또 일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당연한 거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침공한 때가 또 언제냐, 가까운 과거로 가면 동학 농민혁명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왔죠. 대한민국에 와서 뭔가를 했어요. 그때 쌀을 뺏어갔어요. 그때부터 일제강점기 내내 쌀을 뺏어갔어요. 우리나라가 191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쌀 생산량이 단위 면적 300평이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300평당 쌀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150kg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대한민국 정부는 그 전쟁이나 뭔가 기한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확량이 많은 품종까지 개발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개발했냐? 300평에서 1톤까지 만들 수 있어요. 1톤.
근데 그거를 농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보셨죠? 한 사람이 60kg밖에 안 먹어요, 쌀을. 그러는데 전국 농에다가 그걸 깔면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생산량을 적정 수준에 맞춰가지고 농가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50kg 있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일본 사람들이 늘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왜 늘렸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은 한국을 침범한 이유가 있습니다. 뺏어가려고. 근데 일본 애들이 어느 정도 뺏어가냐? 보시면은 식량 이전보다 4.5배 많은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40%를 갖고 가버려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먹어야 돼, 식량. 뺏어가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뭘 또 줬냐? 깻묵 있죠, 여러분들. 깻묵 아시죠?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줬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걸 주면서 너희들 먹고 살아. 그러면서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똥구멍 찢어지게 못 산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거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초근 목피를 먹게 됐어요. 초근, 풀뿌리, 목피, 나무 껍질 이거를 밥하고 섞어서 먹든지 뭐하고 섞어서 먹든지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뱃속은 말이 아니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섬유질이 많아요. 섬유질. 근데 그 초근 목피를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서 그게 똥꼬로 나오는데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 그래서 똥구멍 찢어지게 못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말을 합니다. 한평생 흰쌀밥 3말 60kg를 먹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밥에 고깃밥, 고기국 한 사발 먹고 그렇게 죽었으면 원이었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 이상 우리나라는 진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개인당 1인당 뭐 GNP가 얼마라고 합니까? 3만 달러라고 하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태어나던 무렵은 한 개인당 70달러였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살았어요. 왼쪽에 보면은 전쟁의 상은 그대로 나오죠. 이건 당시 사진이고 위아래 장면은 영화 장면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이었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963년, 60년대 초반에 우리의 어르신들은 여기를 갔어요.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돈을 버는데 독일에는 이 사람을 한국 사람을 뽑아가는 이유가 인건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담보로 차관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 빚을 얻는 거죠. 그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벌었어요. 연간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는 지금으로 하면 별거 아니지만 당시 기준으로 하면 국내 총 생산의 2%예요. 2%. 그것도 1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가서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오늘날 오는 데를 가거든요. 간호사가 여러분 영화 보셨으면 기억하겠죠. 시체 닦고 똥 치우고 막 이런 거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월남에 갔어요. 월남에 가서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저렇게 벌었어요. 숫자 보이시죠? 제가 숫자 이야기 안 할게요. 그리고 와서 또 70년대에 이렇게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들어보셨죠?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왜 벌었어요? 왜 벌었겠어요? 돈을 밥 먹고 살려고. 밥 안 먹고는 우리는 일도 못해요. 공부도 못해요. 숨도 못 쉬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기나 뭐 땅이나 흙이나 이거는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어르신들은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온 벼가 여러분 이름이나 한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통일벼. 들어봤어요? 국사 시간에는 한번 역사 시간에 잠깐 나올 거예요. 잠깐 등장할 텐데 이 통일벼를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60년대 중반입니다. 이유는 하나, 무조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카와 자포니카는 서로 잡종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 기술로는. 근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허문의 박사님이라는 분이 목숨을 걸고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 저렇게 인디카와 자포니카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든 거예요. 당시 기술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모든 학자,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두손 두 발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허문의 박사님은 그걸 해냈어요. IR은 그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위장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록펠러 재단하고 포드 재단에서 돈을 내가지고 그 동남아 못 사는 나라에 쌀을 많은 수확량을 보일 수 있는 쌀을 생산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국제위장연구소 IRI. 가지고 거기에 한국 사람 허문의 박사님이 1964년도에 가셨어요. 가서 만들었는데 IR 667이라는 숫자는 그 교대 조합,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농사를 667번의 쌀 농사를 지어서 만든 품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667번. 1년에 농사 몇 번 짓겠어요? 우리가 한 번 짓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지금이야 좀 더 쉽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걸 다 손으로 해야 됐어요.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 이 농사를 우리나라 들판에 깔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너무나 못 사니까 저걸 목숨 걸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국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쌀을 가지고 벽시를 가지고 필리핀 마닐라에 갖고 가서 또 농사를 지었고 통일된 IR667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품종이 또 나와요. 그거를 전국의 들판 80%에 깔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저렇게 수입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쌀을 4.8억 달러라고 돼 있죠.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20억 달러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쌀이 비중이 얼마나 크죠. 대단하죠. 농민들은 그 엔겔 기술을 낮춰주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 당시에는 엔겔 기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한 80%가 농민이었어요. 지금은 10%가 안 되네요. 근데 또 여러분들 또 이사하시면 또 처음 하실 거고 통일배가 밥맛이 없다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밥맛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농사에서 바로 화학비료. 비료라고 하는 거인데 화학비료 보면 저렇게 뭔가 색깔이 있죠. 색깔이 왜 있을 것 같아요? 색깔. 비료의 원료가 뭐죠? NPK라고 하죠. 질소, 음산, 칼륨, NPK. NPK 색깔을 구별을 해서 저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공장에서 한쪽에다가 M만 몽땅 만들어 놓고 한쪽에 또 P만 몽땅 넣어 놓고 하는데 그거를 복합 비료를 만들 때 성분을 그 성분대로 퍼센트대로 그걸 막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화학 비료 깔려 있는 데 보면 색깔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그 색깔별로 저렇게 화학적인 분석을 해놓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화학 비료가 많을 때는 아까 뭐라 했어요? 밥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한 가지. 단백질. 단백질. 화학 비료가 많아지면 단백질이 많아져요, 쌀에. 그럼 단백질이 많아지면 밥맛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199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벼예요, 그 벼가. 근데 제가 4년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단 50발을 얻었어요, 50발. 50발을 얻었는데 3년 만에 얼마를 생산을 했게요? 한번 찍어보세요. 톤 단위니까 톤. 50발로 톤을 만들어요. 왜 농사가 블루오션인가 거기서 증명이 됩니다. 50알 가지고 톤을 만들었어요. 제가 3년 만에 2톤을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쌀은 겹시 하나 가지고 그 가지치기를 막 해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농사를 아주 잘 지으면 20개에서 40개 사이를 쳐요. 겹시 하나 가지고 1000배 장사를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농사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다 굶어요. 통일이라는 이름을 왜 통일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잘 모르실 거예요. 통일이라는 이름, 이 통일을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그 당시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저 새로운 벽시에 우리의 민족의 영혼을 담아서 뭔가 이름을 좋은 이름을 붙이자 해가지고 공모전을 했어요. 올라온 이름. 그게 바로 통일이에요. 여기에는 또 그 나름 깊은 뜻이 있어요. 1960년 후반에 유엔가 세계 식량 농업 기구라는 데가 생겨요. 당신들 나라의 주요 식량 창고를
동전을 만들어라. 뭐 주화에 새겨라. 뭐 이런 식으로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972년도에 이런 50원짜리 동전이 생겼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 하나. 5원짜리 동전에 보면은 거기에도 벽시를 새겨놨어요. 근데 벽시 개수가 몇 개냐? 27개예요. 27개. 근데 우리나라 50원 동전에는 28개. 우리는 일본하고 가까운 그 과거에 뭔가 치고받고 싸움한 게 있어서 감정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그 은행 중에 그거를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그 경쟁심을 유발해서 한 개를 더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추측만 합니다. 그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28개, 우리는 28개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50원짜리는 28개가 더 많아요. 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요. 단 앞에 이 말을 할게요. 소득의 불균형, 뭐 양극화 현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거는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가 있는 한,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욕심을 부려서 엄청난 부를 차지하겠지만,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또 못 사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진짜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오는 데는 바로 밥의 힘이 컸다고요. 농사의 힘. 여러분들 밥 없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못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 규모 저 정도 됐어요. 12위. 진짜 손바닥만한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은 참으로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시에 살면 더 많이 보겠지만 심심하면 보도블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나라. 해로 갈아요. 뭐한테 저기다 돈을 쓴다냐 이러면서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잘 살아. 세계 5위 안에 들었던 나라예요. 10위 안에. 자동차 생산. 반도체 생산 어떻습니까? 1등이죠. 근데 요즘에 민낯이 드러났어요. 일본이 장난을 치니까 그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서로 공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치고받고 하면 서로 피곤한 거죠. 근데 일본은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날. 10원짜리 미나투 치면서 쌈박질하는 그 영감님들, 할마시들이 역사의 주인공일까요? 아닐까요? 역사의 주인공 맞습니다. 그 나무위키에서 검색해가지고 나온 사람들만 역사의 의미고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나 저는 밥을 해야 된다.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저 사람 아세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극중 이름이? 거시기. 거시기는 얼마나 그 극중에서 비겁합니까? 나만 하려고. 나만 어떻게 피해서 살아서 도망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희고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오합지졸들이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반일운동하면서 일본하고 뭔가 감정이 나쁘지만 거기에서 일본 거 사지 말자 하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이 시켰어요? 국무총리가 시켰어요? 안 그러잖아요. 다 개개인이 움직이잖아요. 그 개개인이 다 바로 나예요. 나, 너, 나. 아까쯤에 한 글자의 소중함 가르쳐드렸죠. 너, 나. 우리는 두 글자죠. 너, 나. 근데 밥이 있다니까. 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